샬롬, 걸리버 여행기 26번째. 이런 편지에 제인 웨어링이 답변할 리가 없었다. 또 스위프트는 그녀의 답변을 바란 것도 아니었다. 제인 웨어링은 그 후 남편을 만나지 못한 채 오래 살면서 그녀가 거부했던 남자의 명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몇몇 평론가들은 스위프트가 바리나로부터 청혼을 거부당한 것이 하나의 심리적 상흔으로 남아서 그가 여성들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 다시는 거기서 회복되지 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바리나와의 관계는 그 후에 만나게 되는 두 여자들과 비교해 보면 그리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스위프트가 청년 시절에 알았던 웨스터 존스는 스텔라는 처음에는 스위프트에게서 공부를 배우는 제자였으나 곧 그에게 연모의 정을 품게 되었다. 스텔라라는 이름은 필립 시드니의 소넷 아스트로펠과 스텔라에서 따온 것으로 스위프트가 붙여준 별명인데 추후 이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시드니의 소넷은 오 다리여 그대는 슬픈 걸음걸이로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식구가 보여주듯이 두 남녀의 슬픈 사랑을 노래한 것이었다. 스텔라는 1700년 스위프트가 사는 아일랜드로 아예 이사를 했다. 이때 그녀는 레베카 당리라는 여자친구와 함께 이사 가서 이 친구와 같이 살았고 스위프트와 동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스위프트는 스텔라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이 시절에 스텔라에게 자주 써 보냈다. 그런데 1716년에 스텔라가 비밀리에 스위프트와 비밀 결혼 문서상에 결혼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또 다른 소문은 스텔라가 윌리엄 템플경의 처녀였는데 이것 때문에 스위프트가 그녀와 결혼하기를 꺼렸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밀 결혼 이전에 어정쩡한 상태로 스텔라와의 교제를 이어갔던 스위프트는 1707년에서 9년에 런던에 머물던 시절에 웨스터 바람리라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된다. 바람리는 스텔라보다 7살 아래의 여자이고 스위프트보다는 21살이나 연하이다. 바람리에서 스위프트는 바네사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바람리의 첫 글자인 반과 에스터의 약자인 에사를 합성하여 만들어낸 이름이다. 바네사는 부유한 네덜란드계 상인의 딸이었다. 이 여자와의 관계는 카데누스와 바데사라는 스위프트의 시에 에둘러서 묘사되어 있다. 카데누스는 주임 사제를 가리키는 라틴어 데카누스를 앞에 두 자만 새롭게 조합하여 만들어낸 이름으로 고스위프트를 가리킨다. 이 시에서 카데누스는 바네사의 탁월함을 징송하면서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이 시는 발표되지는 않고 비밀리에 유통되다가 바람리 사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바네사 또한 스위프트를 흠모하게 되어 1714년 스위프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 아일랜드로 건너와 그의 근처에서 살기 시작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언제나 스위프트에게 순종적이던 스텔라는 크게 당황하고 괴로워하면서 마침내 스위프트에게 결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황당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스위프트도 실은 템플경의 서자로서 스위프트와 스텔라는 실은 이복 남매간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소문은 두 사람이 비밀 결혼을 한 직후에 유포되었다고 한다. 스위프트가 구토로 순종적인 스텔라와 결혼을 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나돌게 된 것이었다. 세 번째 여자 바네사와 스위프트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바네사는 그저 친밀한 친구였는가? 아니면 애인 관계였는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곧 동정심 많은 스텔라가 맡아서 키우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낭설로 보인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스텔라와의 비밀 결혼을 알게 된 바네사가 생모 자격을 주장하고 나섰을 것이고 그런 결혼을 묵과했을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네사는 1723년 더블린 근처의 셀브리지에서 사망했다. 스위프트는 바네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40살 남짓이었는데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애정 공세를 펴오니 당연히 남성으로서 허세가 발동하고 자부심이 한껏 높아졌을 것이다. 스위프트는 자신을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여성의 사랑을 사전에 만류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한편으로는 남자는 어디까지나 남자라는 정상 참작의 사유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무튼 스위프트가 두 여자 사이에서 일종의 사랑의 줄타기를 펼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결자 해지하는 강단을 보이지 못한 채 사태 해결을 우물쭈물 뒤로 미루다가 결국 비밀 결혼을 강요당했고 그 결과 바네사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느낌과 나아가 실망감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바네사는 자신의 유서에서 카네 누스와 바네사라는 시의 발표를 허용하는 글을 남겼다. 또한 바네사는 형제들이 모두 사망하여 아버지 재산의 단독 상속자가 되었으나 이 재산 또한 스위프트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다. 이 시가 세간에 알려져서 스텔라의 지인 한 사람이 그 시에서 바네사가 아주 뛰어난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스텔라에게 전하자 스텔라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과연 그런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는 문제 아닐까요? 스위프트 작가는 빗자루도 아름답게 묘사하고자 마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실제로 스위프트는 빗자루에 대한 명상에서 빗자루를 칭송한 바 있었다. 스텔라와의 비밀 결혼에 대하여 세무얼 존스는 영국 시인의 생애 중 스위프트 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1716년 49이 되던 해에 그는 존슨 부인과 은밀하게 결혼했다. 주례는 글로거의 주교이며 스위프트의 친구인 닥터 애쉬였다. 이것은 닥터 매든이 정원에게 내게 해준 말이었다. 그 결혼은 그들의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집에서 살았다. 스텔라는 스위프트가 현기증으로 고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집에 들른 일이 없었다. 스위프트의 전기를 최초로 집필한 닥터 오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결혼 이후에 제3자의 입회 없이 단둘이 있은 적이 과연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비밀 결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볼 때 스텔라의 주인은 정부 이상의 것이 되지 못했다. 스위프트는 결혼을 했다고는 하나 부부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이 완벽한 우정의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었다.
세무얼 존슨은 비밀 결혼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런 반박도 하고 있다. 최근에 발간된 몇몇 스위프트 정기들은 비밀 결혼이 근거 없는 이야기 혹은 의심스러운 이야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불쌍한 스텔라는 닥터 셀리더니 목사 자격으로 그녀의 병상에 찾아와 기도를 올릴 때 분명하게 그 울적한 이야기 비밀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닥터 매든이 그 이야기를 나에게 전한 것이다. 스위프트의 세 여자에 대한 양가 감정적인 관계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여성 혐오증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스위프트의 시 숙녀의 화장실도 여성 혐오증을 잘 보여준다. 이 시는 셀리아라는 숙녀가 5시간이나 화장을 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외출한 직후 스트레폰이라는 하인이 호기심에서 그 화장실을 살펴보니 빛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더럽게 짝이 없고 한 구석에 아름답게 장식한 변기통 뚜껑을 열어보니 오물이 가득 찬 그곳에서 악취가 솟아나와 코를 막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여성 혐오증과 작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작품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작품 해설 이종인 걸리버 여행기의 주요 부분은 묘사나 서술보다는 주로 대화의 형식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가령 1부에서는 고관과 걸리버, 2부에서는 국왕과 걸리버, 3부에서는 발비반이 고관과 걸리버, 4부에서는 후인음 주인과 걸리버의 대화가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작품의 해설은 갑과 을을 가상하고 그들의 대화를 서술하는 형식으로 꾸며보았다. 갑은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이 소설을 한 번 읽은 독자이고 을은 여러 번 읽고 각종 평론집과 연구서를 두루 섭렵하여 많은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평론가이다. 갑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은 선장 걸리버와 작가 스위프트는 어떤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은 동일한 인물인 것 같은데 이러한 관점이 타당한 것인지요? 이 소설이 처음 발표되고 나서 150년 동안, 그러니까 20세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걸리버가 고스위프트라는 관점이 우세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제4부에서 영국으로 귀국한 걸리버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것인지요? 영국으로 돌아온 걸리버는 아내도 멀리하고 마급간으로 가서 말들과 친하게 지내려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광기가 이 글을 쓰던 시점, 당시 작가가 59세에 스위프트 자신의 광기와 비슷하다고 본 것입니다. 스위프트는 어릴 적부터 현기증과 난청 증세를 알아왔는데 그 때문에 자신이 광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자주 했고 평소에도 우울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까칠하고 하인들에게 성마르게 대하는 적이 많았다고 해요. 그 현기증은 19세기에 들어와 프랑스 의사 메니에르에 의해 메니에르 증세로 판명되었습니다. 그것은 뇌이의 반원형 도관에 염증이 생겨서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생기는 질병인데 정신병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걸리버 여행기를 쓸 당시에 스위프트는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을 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그 소설을 쓰면서 드레피어의 편지라는 논문을 동시에 쓰고 있었으므로 정신이 이상이 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 그렇다면 걸리버와 스위프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20세기에 들어와 평론가들은 걸리버는 걸리버, 스위프트는 스위프트라는 관점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것은 걸리버이지 스위프트는 아니라는 관점이지요. 이것은 걸리버라는 인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스위프트의 생애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걸리버와 스위프트는 분명 다른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뭐라고 할까? 둘의 관계는 섞이지도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제2부에서 거인구 황제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고 제4부에서 후인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 걸리버는 영국 왕실이나 정부의 내각 그리고 영국의 헌법,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에 대하여 아주 깊이 있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견과 통찰은 정계에 직접 몸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작품 속의 걸리버는 레이던 의과 대학을 나와서 그 후 의사 개업을 하다가 다시 의사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장이 된 사람입니다. 도저히 2부나 4부에 그런 정치적 식견을 보여줄 정도의 인물은 아닌 것입니다. 갑 그건 미묘한 문제가 있군요. 먼저 이 소설을 읽은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3부 이야기와 마지막 4부의 이야기는 서로 일체감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순전히 이야기의 관점으로 보자면 4부는 1에서 3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1부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애쓰고 2부에서도 자유의 몸이 되기를 늘 소망하는 걸리버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온갖 적응, 능력과 모험심, 용기, 그리고 때로는 관대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여러 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이란 복잡 미묘한 존재라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특히 3부 말미에서 일본에 갔을 때 십자가를 밟지 않으려고 애쓰는 기독교인의 모습도 제시됩니다. 이렇게 여행한 경력이 거의 12년이나 됩니다. 걸리버는 자신의 총 여행 기간이 16년 7개월이라고 말했고 그중 후이눔의 나라에서 5년 있었으니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 많은 지역들 중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야후를 보고서 또 후이눔의 덕성에 압도되어 자기 자신을 야후와 동일시하고 나중에 인간 세계로 돌아와서는 정신 이상의 행동을 보인다는 설정은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십자가 밝기는 일본어로 에후미라고 하는데 일본 도쿠가와 막무가 기독교를 금지하면서 1628년부터 나가사키 일본에서 실행되었고 실시 지역이 북부쿠슈루까지 확대되면서 185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신자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혹은 그리스도의 그림이 새겨진 동판을 밟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본 당국이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일부 기독교인들은 궁여지책으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붓다의 이미지를 새겨 넣어 그 위로 걸어감으로써 마음의 부담을 덜었다고 합니다. 걸리버의 광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겨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잠깐만요. 그 전에 저의 생각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부에서 비교의 대상은 모두 사람 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4부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야후가 등장하고 이어 난데없이 말이 등장합니다. 즉 인간 대 인간의 비교가 아니라 말과 인간이 서로 비교되는 것입니다. 야후와 말이 등장은 분명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 소설가로 허영의 시장을 쓴 윌리엄 세커리는 사부의 인간 모독에 격분하면서 이 부분은 숙녀들은 읽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서커리는 스위프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인류에 대하여 헛소리를 짓거리고 저주를 퍼붓는
괴물 같은 자이다. 예의를 산산조각 내 버렸고 남자다움과 수치심의 감정은 모두 내던졌다. 그 언어는 지저분하고 생각도 지저분하고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상스러운 말을 마구 내뱉는 자이다. 또 18세기 영국 평론가인 세무얼 존스는 소인과 거인을 생각해내면 나머지 부분은 써내려가기가 아주 쉽다라고 하면서 3부와 4부는 다소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평론가들은 이라고 하다가 말이 끊겼는데요. 그래서 평론가들은 걸리버의 광기를 풍자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스위프트의 풍자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풍자에는 호라티우스 풍의 부드러운 풍자와 유벨랄리스 풍의 신랄한 풍자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머리가 나쁜 것을 풍자하여 머리를 도무지 사용하지 않으니 나이가 들었는데도 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네 하는 것이 호라티우스 방식이고 그걸 머리라고 달고 다녀 차라리 떼서 축구공으로 써 하는 것이 유벨랄리스 방식입니다. 스위프트는 1, 2부에서는 호라티우스 방식을 사용했으나 뒤에 3, 4부에서는 유벨랄리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과 인간의 비교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4부에서 말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 대 걸리버를 설정하면 독자는 곧 그 완벽한 인간과 자신 독자를 동시하기 때문에 걸리버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공 걸리버를 따라가는 관점을 유지해야지 그런 이상적 인간 쪽으로 독자의 관점을 전환시켜 놓으면 작품의 일관성, 풍자 정신이 흐려진다고 본 것입니다. 걸리버를 주인공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유토피아의 사상을 전개하려면 다소 파격적인 발상이 필요하여 말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스위프트의 관점은 완벽한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를 풍자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말이 등장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풍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말을 등장시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말의 등장을 좀 더 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스위프트가 대학을 다닐 때 배운 논리학 교과서는 물론 라틴어로 된 것이었는데 그중 중요한 대목이 인간의 이성적 존재라는 것이고 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말은 비이성적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소설의 발표 당시 교양 있는 독자들은 이런 말과 인간의 대비를 금방 알아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고 하지만 실은 말보다 못한 비이성적 존재라고 가혹하게 풍자하기 위해 말이 동원된 것입니다. 방금 걸리버라는 인물의 성격적 불이치를 말씀하셨는데 작가는 풍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캐릭터 빌딩, 인물의 성격을 주도 면밀하게 구축하기를 어느 정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어느 소설과는 다르고 오로지 풍자 문학으로만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 2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떼어놓고 읽어도 훌륭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3, 4부도 이야기로서 재미있다고 하는 독자들도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든 독자일수록 제3부의 라가도 학술원 이야기를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작품이 나온 1720년대는 아직 오늘날 같은 리얼리즘의 전통이 수립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소설이라고 해도 어떤 때는 에세이와 비슷하고 또 어떤 때는 논문하고 비슷하기도 해서 명확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는 스위프트의 논문통 이야기가 좋은 사례입니다. 이 논문에는 많은 격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걸리버 여행기의 제3부는 그런 격가지로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 경우 1부, 2부, 4부는 당연히 이야기의 본류가 되는 것이고요. 갑 1, 2, 4부 중 4부의 풍자를 이 소설의 핵심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스위프트는 제4부를 쓰기 위해 나머지 1부에서 3부를 쓴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세심하게 읽어보면 1부에서 3부도 풍자의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1부에서 걸리버를 탄핵하면서 두 누나를 뽑기로 한 것을 군주의 관대함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군주의 째째함을 정반대로 지켜 세우면서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2부에서는 걸리버가 국왕을 상대로 하나의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포탄을 제조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자 국왕이 소인의 과도한 자부심을 비웃으며 벌레만도 못한 생각이라고 비난합니다. 3부에서는 라퓨타가 발리바비 섬을 식민 지배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실은 영국이 아일랜드를 식민 지배하는 모양이 그와 비슷하다고 풍자하는 것입니다. 스위프트는 1, 2, 3부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러한 풍자의 강도가 점점 세어져 독자들이 제4부의 후이는 풍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 듯합니다. 갑. 저는 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1, 2, 3부의 판타지가 오히려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것이 소위 재현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작가의 구상과 작품 속의 재현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꿈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꿈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물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을 때의 작가는 꿈속에서와 같은 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위프트는 인간이 비이성적이고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풍자하기 위해 후인음을 자신의 재현 수단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풍자 수단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풍자의 대상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갑.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인간이 과연 이성적인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스위프트는 기독교의 원죄 사상에 입각하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는 될 수 없고 이성을 때때로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그 얼마 안 되는 이성을 착한 일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짓을 하는 데 쓰니까 더 문제라고 보았어요. 바로 이것이 4부의 핵심 주제입니다. 갑. 인간성을 말씀하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스위프트는 인간의 나쁜 면, 어두운 면만 보는 것 같습니다. 가령 걸리버의 예를 든다면 걸리버는 소인국에서 브레프스쿠 제국을 무력 정복하자는 릴리퍼 황제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또한 거인국 왕은 폭탄, 오늘날로 말하자면 핵폭탄을 써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의하느니 왕국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또 거인국에서 어린 소녀 굴룸달클리치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걸리버를 보살피고 사랑해 줍니까? 왜 걸리버는 인간의 이런 좋은 측면은 모두 거부하고 오로지 나쁜 면만 강조하면서 인간이 곧 야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런 염세적 태도는 스위프트의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그는 좌절과 실망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나 어머니와 소원한 관계였던 점, 늘 현기증과 난청 증세로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이 광인이 되는 게 아닐까 우려한 점, 새 여자와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끝맺어지지 못한 점, 영국에서 주교 자리를 얻을 것을 노리고 토리 정부에 적극 협력했으나 더블린으로 유배나 다름없는 보직을 받은 것 따위가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을 법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작가 본인이 염세적인 사람인 것과 작품 속에 구현된 염세 사상은 엄연히 별개의 것입니다. 작품에서 제시된 상황이 걸리버를 우울하게 만들 만한 것이면 걸리버는 얼마든지 우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갑. 그렇다면 무엇이 걸리버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까? 을. 결국 거짓말입니다. 걸리버는 인간 사회에 만연한 거짓말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있지도 않은 것, 거짓말을 가리키는 후인음의 표현을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냅니다. 가령 비겁함을 용기라고 분식하고 잔인함을 관대함으로 둔갑시키고 폭력을 평화라고 말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하기는 특히 정치가일수록 더욱 심합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일관되게 영국의 정치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4부에서 영국의 지도층 인사들, 가령 법관, 의사, 정치가 등을 모두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장면을 통쾌하면서 유머러스하고 또 때로는 야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갑. 그런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짓말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을. 거짓말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부재 혹은 결핍을 전제로 합니다. 즉 없는 것을 일시적으로 있다고 가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빵이라는 단어는 비록 빵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실제 빵은 아닙니다. 빵을 가리킬 때마다 실제 빵이 주위에 있어야 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엄청 불편해졌을 겁니다. 이처럼 언어는 없는 것을 가리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부 4장에서 후인음 주인은 거짓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화하는 이유는 서로 이해하고 사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인데 누군가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한다면 대화의 목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정반대로 알아들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흰 것을 검다고 믿게 되고 긴 것을 짧다고 믿게 되는 꼴이다. 후인음 주인이 거짓말을 대하는 태도는 제3부에서 나가도 학술한 사람들이 언어 대신 사물을 들고 다니게 하자는 계획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걸리버가 지적한 인간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이해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거짓말의 기능은 걸리버가 혐오하고 비난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가령 영국의 소설가 서머셋 mom은 인간이 오로지 용물을 위해서만 말을 해야 되었다면 인간의 말은 곧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에는 논리의 기능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진실을 말하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논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풍자나 유머는 바로 이 거짓말과 진실의 경계선상에서 생겨나고 또 말과 사물의 불이치를 지적하면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갑. 풍자와 유머는 언어의 놀이 기능에서 나온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둘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스위프트는 풍자만 하면 너무 신랄해지니까 유머로 그 분위기를 좀 조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령 일부에서 내각의 장관들이 밧줄 넘기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야기, 2부에서 걸리버가 잘난 체 하다가 소똥 더미에 빠진 이야기, 3부에서 항문으로 바람을 집어넣어 개의 병을 고치려다 오히려 개를 죽인 이야기, 4부에서 변호사들이 남의 암소를 의뢰인의 것이라고 둘러대는 이야기 등은 언제 읽어도 참으로 유머러스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머는 슬픔의 반대 얼굴입니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웃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슬픔에 맞서기 위해서 유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나 사건을 겪으면 웃음이 먼저 나옵니다. 스위프트가 풍자하려는 대상도 너무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유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사실 걸리버 자신도 거짓말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아이러니를 보입니다. 늘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령 일부에서 자신을 은밀하게 찾아온 사람이 없다고 했으나 그의 탄핵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 정부 고관이 은밀하게 찾아왔고 2부에서 거인국 왕과 대화를 나눌 때 조국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또 제4부에서 후인음 주인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여 주인을 은근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제2부 끝부분에서 걸리버는 다른 여행기 작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말한다면서 그들 자신의 허영과 관심사를 말하고 독자의 오락을 골몰한다. 3, 4부의 스위프트는 다른 여행기 작가들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요?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자신의 허영, 인간은 야후와 관심사, 인간은 비이성적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반면에 1, 2부는 독자를 아주 즐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잠깐 말했듯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풍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1735년에 나온 12절판 판본의 걸리버 여행기에는 걸리버의 조상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조상가 밑부분에 설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뮤얼 걸리버 선장, 멋진 거짓말쟁이 선생. 이것은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을 말한다는 주장인데 그의 이름 걸리버와도 조응합니다. 걸리버는 걸은 바로 바보 혹은 잘 속는 사람, 버는 진실 혹은 진리의 합성어이니까요. 이 둘을 합치면 걸리버는 진실을 말하는 바보 혹은 거짓말쟁이, 즉 거짓인 것처럼 보이나 실은 진실인 것을 말하는 풍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독자를 즐겁게 하는 것은 스위프트의 1차적 지필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독자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화나게 하고 또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 소설을 썼다고 했으니까요. 아무튼 걸리버가 믿기 어려운 거짓말하는 화자인 건 분명한데 우리는 이런 화자에 맞서서 창조적 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화자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지 말고 독자 나름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4부 후이놈 세계가 정말로 유토피아여서 인간 세계를 풍자할 만한 세계입니까? 아무런 향상의 노력도 없고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너무나 갑갑한 세계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성의 지배만 받고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이야기도 전혀 설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성 충동, 비이성,